2021년 2월 4일 오전 10시에 정부에서 공공주도 3080 플러스 이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한 40분 지났는데요. 제가 기대했던 거는 서울에서 어느 지역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제가 이게 좀 궁금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아직 조정 중인 부분도 있고 해서 차후에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없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공부를 해서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냥 여러분들하고 처음으로 저도 이렇게 올려놓고 바로 그냥 공부 삼아서 제 혼자 주저주절 공부하는 삼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핵심적인 거를 기대하시는 분들은 그냥 스킵하시고 다른 분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내심 기대했던 그 지역들이 있나 싶어서 보려고 했던 건데 그런 부분은 없는데요. 한번 내용을 보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남의 시대는 더 이상의 강남의 개발보다는 뭐 끝났다는 게 아니라 강남 위주의 개발은 이제는 끝내야 된다, 그렇게 했었고, 앞으로 향후 20-30년간은 한강변 시대가 도래할 거고 강남의 변두리보다는 한강변으로 나와라. 그래서 최근에 뭐 성수동, 한남동, 그 다음에 강북에서도 용산, 이촌, 그 다음에 마포,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맞은편에 여의도, 흑석동, 그 다음에 반포, 압구정, 이런 쪽에 굉장히 이제 이슈가 많이 있고 계속해서 이쪽이 가격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이제 모든 분들이 관심이 이쪽으로 오는 것 같아요. 이제 인구수가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확장 외연보다는 제가 또 확장을 외연한 것보다는 이제는 핵심으로 서울 도심지를 개발해서 고밀도로 지으면 된다. 자꾸 신도시 만들어 가지고 국도 파헤치고 길 만들고 사람들 출퇴근 시키면서 기름 낭비하게 하고 피곤하게 하지 말고 서울 노른자, 서울 구도심, 이거를 획기적으로 고밀도로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수차례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내용이 여기에 포함될 걸로 보여져서 저도 관심 있게 이제 이걸 본 건데 한번 내용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저도 아직 보지는 않았고 뭐 이게 제가 이거를 가지고 또 심도 있게 뭐 연구를 해야 될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쭉쭉 훑어보는 위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강남의 시대에서 한강변의 시대로, 이제 한강변의 시대고, 제가 최근에 이제 많이 이야기했던 게 강북의 역세권을 노려라, 제가 이야기했어요. 강북의 역세권에서 7분 거리 이내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거. 예컨대 뭐 이게 그 한강은 아니지만 한강 지류에 그 접해 있는 부분이라든가 여기에서 7분 거리 이내, 그리고 산, 우리가 자연환경이죠. 아파트 적용은 뭐 나무 몇 그루 심는 게 끝나지만 산이라든가 이 한강 또는 강 또는 이게 하천, 예컨대 그 강북의 우이천 있잖아요. 이런 거는 만들 수가 없어요. 아파트 적용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는. 그리고 거기에 사신 분들은 그런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아파트에서 뭐 연못 분수대 만들어 놓고 그거하고는 비교 안 되죠. 자연적인.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앞으로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진 강북의 그런 아파트 역세권 입지를 노려라 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이 선정이 됐나 싶어 가지고 오늘 지역이 됐나라고 보려고 했는데, 그런 지역은 현재는 앞으로 발표하겠다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적인 게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호래요. 전국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저희는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의 고밀도만, 서울의 주택 문제만 해결하면 지방은 자동으로 저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서울을 얼마만큼 주택난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그 서울을 다시 리빌딩, 다시 뭔가 서울을 국제도시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낡아있던 구도심지를 획기적으로 개발해서 역세권의 초고밀도로 짓고, 그렇게 해서 맨하탄처럼 그렇게 뉴욕의 맨하탄처럼
그런 건물도 한두 개 생겨야 되고 강북에도 그런 건물들이 많이 생겨야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그런 제가 생각하는 강북의 지역도 있긴 하지만 뭐 최근에 뭐 창동이라든가 뭐 예컨대 수유 역세권 뭐 미아나 이쪽에 그쪽에도 이제 10억대 넘는 아파트도 많이 이제 좀씩 생기고 있죠. 최근에는 이제 뭐 노원구 이쪽도 많이 하고 있다는데 어쨌든 옛날 사대문 안에 하면 이 사대문 안에 서울에서 반경 가까운 거리 있잖아.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을 많이 이제 개발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서울은 이번에 32만 원을 진답니다. 2025년까지. 그러면은 굉장히 시간이 지금 2021년이기 때문에 4년 만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절차를 엄청 서두르게 빨리 단축시키겠다는 의미도 포함이 됐고 대량 공급도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게 청사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 핵심 방안 3대 기본 원칙이라고 하고 있는데 규제를 풀겠다는 거죠. 규제 당연히 풀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용적률이 문제가 됐었죠. 그동안 이제 제가 옛날 박 시장님의 그 정책이 제가 이제 비판을 많이 했었죠. 쾌적한 그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사람이 살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용적률을 과감하게 풀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 용적률을 풀고 층수라든가 이것을 규제를 완화해서 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번에 특징이 뭐냐면 공공이 많이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겠다는 거예요. 진작에 이렇게 했었어야 되죠. 도시 재개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비리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의 불일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난항을 겪고 그동안 주택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이 됐었어요. 근데 이거를 정부에서 아니면 공공개발로 확실하게 밀어붙여서 이거를 주택 공급을 그다음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해왔더라면 그리고 낡은 서울의 구도심지 그리고 공장지대나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주거지 그 다음에 공장형 아파트로 만든다든지 이거를 획기적으로 해서 서울을 쾌적하게 만들더라면 지금의 같은 그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좀 인식을 하고 대폭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이제 조합원들이 반대했던 게 이제 기본적으로 정부 개발 정책에 반감을 들었던 게 기부 체납 그렇죠? 뭐 재개발하면 뭐 공원도 만들어줘야지 무슨 공공청사도 만들어줘야지 이게 지금 개발 감정평가도 마찬가지였어요. 국가가 가진 도로는 인접 대지로 평가를 해주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대지는 사도로 쓰고 있으면 그 평가 금액을 3분의 1로 하고 이거는 굉장히 불공평한 거였죠. 그래서 정부가 이러한 것을 과도한 지음을 조합원에게 부담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번에 많이 제한하고 조합원들에게도 뭔가 이익이 되게끔 해서 과감하게 규제를 풀고 하고 또한 이제 재건축 초과 이익 분담금도 부담시키지 않겠다라고 한 건데 이거는 반드시 공공과 같이 했을 경우에 단서가 붙었죠. 그러니까 자체 개발을 했을 때는 당연히 규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체 개발하겠다는 건 뭐냐면 그 조합원들의 자기 이익을 조합원들만 갖겠다는 거거든요. 용적률 풀어주면 그 조합원들만 이익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 환원하는 측면에서 공공이 정부가 그 용적률을 올려주고 하면 그 혜택은 조합원이 보지만 혜택을 조합원이 일반 다른 국가라든가 다른 사회에 지원을 받아야 될 약자층과 나누어 가져야 된다는 생각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그런 거 싫으시면 자기 돈 내고 자기 재건축 하시면 돼. 그대로 그거는 그냥 그대로 두시면 돼요. 굳이 그렇게 말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냥 그렇게 가게 두면 되는 거고 어쨌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공공이 적극 개입해가지고 이거를 주택 공급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이걸 과감하게 그런 정책들을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일률적으로 개인 재산을 침해하는 그러한 위헌 소지의 문제는 만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하고 말라 이렇게 선택권을 주되 그거는 조합원들의 몫으로 남겨주고 그렇지 않는 재개발 낡은 지역은 과감하게 탈피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강북을 이제는 개발할 때입니다. 강북을 아주 초고층으로 생활 SOC하고 그 다음에 생활 인접시설, 기반시설 다 확충시켜주고 도로 확충해서 강북을 개발하면 주택 문제 대부분 저는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공공 주도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 뭐 여기서 보면 5년 이내로 대폭 간소화하겠대요. 그러면 우리 재개발 같은 경우는 10년 넘어도 지금 재개발 안 되고 20년째 하고 또 매몰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한 번 또 이게 그 부담을 시키고 또 다시 해산했다가 다시 조합을 설립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20, 30년간 늘어진 악순환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획기적으로 기간을 5년 내로 단축한다는 것은 그만큼 주택 공급을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이런 인센티브도 과감하게 주고, 그 다음에 혜택도 공공의 공공의 주거 정책과 맞게 그것을 나누어 갖는 그런 시스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나간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것도 발생해놨네요. 그 발생하는 이익은 함께 공유한다, 다규모한다.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되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주거 임대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공공 임대 있죠? 이런 경우라든가 세입자라든가 영세상인 뭐 이런 사람들 이런 데에 대한 보상 충분히 그러한 주택 공급 정책도 공공 정책 목적에 맞게끔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사유 재산이 인정된 나라이기 때문에 토지주 즉 조합원에 대한 이익도 충분히 보장하되 100%는 아니고 그 중에 일부는 사회 약자에게 같이 나누어 먹는 그런 구조로 만든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서울에 32만인가요? 이게 지금 32만 호인데 32만 호를 짓겠다고 하는 것은 물량이 어느 정도 되냐면 분당 신도시의 3개 정도 된대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강남 3구 아파트 수와 유사한데요. 이렇게만 된다면 뭐 저는 충분히 집값도 잡을 수 있고 괜찮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평균 정비사업 13년을 5년 내로 단축을 한대요.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해서 그만큼 주택 공급을 빨리 늘릴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지치죠. 우리가 이제 제가 부동산 하다 보면 뭐 10년 이상 기다린다 그러면 지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기간 단축, 대량 공급, 고밀도, 그 다음에 그 아파트만 지면 안 되겠죠. 그 아파트에 살고 있으신 살 분들의 인프라, 생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 그런 게 반드시 구축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여기도 언급해놨네요. 자, 충분한 생활 SOC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가격은 공공 분양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affordable housing을 공부하다. 이게 알맞은 주택 가격 정책이라고 번역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수용할 수 있는 그 집을 살만한 집을 구매자가 살만한 능력, 그 능력에 맞게 가격을 책정하겠다라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어쨌든 공공 분양을 해야만 이렇게이지 개별 민간 분양하게 되면 조합원들이 전부 돈만 벌고 싶어요. 저도 당연한 그거는 인정해줘야 될 그 어떤 자유경제 시장 체제에서 가치긴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국가의 공공복리라는 측면에서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공공분양을 통해서 시세보다 저렴한 충분히 구매 가능한 그러한 가격 정책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걸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affordable housing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실수요자가 34세 최근에 젊은 청년들이 영끌이라고 그러죠. 영끌. 그래서 최근에 젊은 분들이 이제 무리해서 아파트를 사거나 또는 이제 부모들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이렇게 해서 최근에 증여 건수가 굉장히 많아졌죠. 그렇죠? 저희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고 저도 증여를 했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3040 세대 실수요자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런 분들에게 무주택자에게 분양권이 우선 가도록, 다주택자는 절대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증여할 때 증여에 관한 증여세를 올리겠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 증여 집을 자식에게 물려주면 자식은 집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집을 갖게 된 자식은 이런 아파트 청약권이 없잖아요. 유주택자는 청약 자격을 부여를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부잣집 자식들도 부잣집 부자 아파트를 하나씩 물려받는다고 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를 굳이 올릴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를 제약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분들이 그 자손들이 주택을 갖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이런 국가 공공개발에서 제공하는 아파트에 대한 당첨 기회는 제한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을 해서 무산자 계층, 그러니까 크게
자기 집이 없거나 그랬던 사람들도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시세가 올라서 충분히 그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을 부여하되, 유산자, 지금 뭐 상속이라든가 증여를 받은 그런 젊은 층은 그런 거에서 배제를 시키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증여하는 거에 대해서 제약시할 필요는 없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분양주택 중심이 70~80%고 일반 공급 비중을 상향을 하고 추첨제 도입을 하고, 뭐 이거는 이제 청약제도에 관계되니까 한번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물량을 공급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규제 혁신이죠. 요거는 뭐 간단해요. 간단한 뭐냐면 용도 지형을 변경해서 용적률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기부 체납. 지금 우리가 흑석 7구의 아크릴리바임도 동작구 뭐 서울시에 기부 체납한 게 꽤 돼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완화를 시켜서 그 혜택을 완화하면 누구한테 이익이 돌아가죠? 조합원에게 돌아가죠. 사업성이 좋아지니까. 그러면 조합원들이 더 기뻐서 빨리 재개발을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재개발 초과 이익 환수제, 이거를 공공 시행 전제예요. 공공. 일반이 아니라, 이거는 당연한 거죠. 공공 시행을 한다는 건 뭐냐면 공공이 개입을 해서 아파트라든가 이런 거를 개발을 하면 거기에서 공공 부담분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공공 목적에 맞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게 공공이 안 들어가 버리면 그 용적률 올려주면 그 용적률에 대한 개발 이익은 전부 누가 먹어요? 그 조합원들만 먹는 거죠. 공공 재개발하고 아무 이해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공공 재개발을 공공 시행을 전제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미부과하게 되면 일단은 서로 공공 재개발을 하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조합원 자체 개발해서 제초안을 부과를 받는 거나, 또는 그 사업성을 용적률 늘려준 만큼의 그 용적률을 늘려서 이익을 나누더라도 이익을 받는 부분이 제초안 이익 받는 부분보다 더 많게 설정이 되면 굳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초안 공공 시행을 전제로 하는 것은, 제초안 미부과하겠다는 것은 나름 인센티브라고 보여집니다. 인허가 신속 지원, 뭐 당연한 거겠죠. 지금 5년 내로 13년, 평균 13년에서 5년 내로 줄이겠다고 하는 거니까 빨리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개발이익 공유, 당연히 기존에 이 재개발은 옛날에 보면 제가 이제 최초에 2016년도인가 찍은 동영상에서 도시재개발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게 좀 자본시장 체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근데 큰 물건 갖고 있는 사람은 재개발을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파트가 받는 개수가 한정이 됐어요. 상가를 받는 개수가 한정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예컨대 70억, 80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는데 나는 기껏 받을 수 있는 게 아파트 한두 개라고 하면은 나머지 돌려받은 금액이 전부 양도세를 내야 돼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땅 지분도 없는 그 무허가금을 하나 갖고 있다고 해서 아파트 입주권 주고, 이거는 공상국가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재개발, 재건축도 뭐냐면 앞으로는 있는 사람도 충분히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70억짜리 건물 갖고 있으면 상가 7억짜리 분양하면 10개 주면 돼요. 10개 가져가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물론 이제 다른 조합원에게 기회를 박탈되면 좀 제한을 할 수 있겠지만, 과도한 이익을 주는 건 제한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풀 수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 2016년도인가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아파트 2개 받을 수 있는 것도 가격이 2개 넘었을 때만 됐는데, 이제 면적으로도 집을 큰 거 갖고 있으신 분들은 2개 감정가가 2개가 받지 않더라도 면적이 크면 2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주택을 주는 제도가 도정법에서 개정이 됐어요. 이런 것처럼 앞으로는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재건축 지역에서 큰 물건을 갖고 계신 분도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하면 돼요. 그거는 자본 비례 원칙상 그거는 제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정부에서 무조건 주택 수를 규제를 하게 되면 반감이 있죠. 손해보는데 누가 하고 싶겠어요. 이익을 충분히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반드시 정부 위반, 특히 이 국토부라든가 이 도정법 개정 담당하신 분은 그런 부분을 이제는 반영할 때 있다고 생각돼요. 지금 이게 이 사회적인 그러한 공공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사유재산 침해가 그렇게 과도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길어지는데 말이야, 그렇죠? 다음 파격적인 인센티브. 토지주는 옛날보다 10에서 30%의 추가 수익이 발생한대요. 이건 아마 공공 재개발을 가면서 용적률을 올려주면 그만큼 그 늘어난 용적률만큼을 절반은 조합원이 갖고 절반은 공공임대로 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조합원에게 입장에서는 추가로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사업기간이 단축이 되겠죠. 그 대표적인 게 흑석동에서도 11구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11구역은 꼭 이런 거 해당되지는 않지만 서울 도시의 혁신도시 시범 케이스로 가다 보니까 이게 정말 다른 구역보다 빨리 갔어요. 원래는 9구역보다 더 늦어야 되는 거죠. 9구역은 관리처분 인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뭔가 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다시 진행을 해야 되는데 11구역은 아직은 관리처분 전 단계지만 입주는 11구역이 더 빠를 거라고 보는 거죠. 그만큼 서울 혁신도시가 하기 때문에 서울시와 같이 이미 계획이 다 프로젝트가 세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갈 수 있는 걸로 보죠. 그만큼 이제 장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걸로 가서 여러 가지 리스크가 발생하면 공공이 부담한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보면 되고, 그 다음에 4차 이게 지금 맞나요 내용이? 자, 했던 이야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어포더블 하우징, 양질의 부담 가능한 가격을 공급하겠다. 그 다음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이게 주택 불안이 주택 가격이 올라갔던 거는 주택 공급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거를 불안을 해소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이제 신소재 뭐 아파트 개발하거나 비대면 소비 패턴, 도시 공간 구조 이런 것도 이제 필요가 됐죠. 이제는 오히려 강남의 옛날 허벌판에다가 새롭게 강남을 새로 그때 맞게 뭔가 개발을 했다면 이제 강북은 뜯어 고쳐서 개발을 하되 앞으로 미래 사회에 맞는 그러한 생활 구조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경우에 친환경 에너지 뭐 이런 쪽 관련해서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첨단 IT 그런 기술이 많이 이제 접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뭐 여기 보면은 녹색 기술 접목에서 저탄소 주거 상업 복합 지구를 갖춘 고밀도 개발이 필요하다. 이거 방향은 이제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역 근처 이게 PDF가 이 점이 단점이네요. 잠깐만요. 아래 한글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아래 한글로 바꿔서 하겠습니다. 자, 4차 전진기지로 탈바꾸면 된다. 그래서 중공업 지역도 옛날에는 우리가 뭐 구로공단 뭐 이런 데 있었죠. 이런데 그 다음에 용산의 그 철도 뭐 그런 부지 같은 것도 다 이런 이제 그런 땅들을 이제는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꾸겠다. 그리고 뭐 이 정도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이 주도하면 충분한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 뭐 당연하겠죠?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주도 3080로 30 플러스로 내 집 마련기를 대폭 늘리겠다. 뭐 같은 이야기예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아무튼 도시 옛날 구도심지를 고밀도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고층으로 최첨단으로 만들면 고밀도 고층으로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뭐 이제 정부 주도 공공 주도의 개발을 해서 패스트트랙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이제 보통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 이거예요. 도대체 어디에 하냐 그게 관심이지 않을까요? 이거는 뭐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아까 보면 서울에 32만 3천 호인가요? 32만 3천이고요. 정비사업으로 9만 3천, 그 다음에 공공도심 주택 복합사업으로 역세권에 7만 8천, 중공업 6천,
주거 저층 33,000. 주거 저층 현재 지금 단독주택이라든가 빌라 부지 있잖아요. 서울 도심지에서 역세권의 저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 어디가 있는가. 근데 아마 오늘 이후로는 아마 안 내릴 걸 아는데 이런 쪽, 그다음에 소규모 도시대생, 그다음에 리모델링, 비주택 리모델링은 얼마 안 되죠. 비중이 신축 매입 25,000인데 제일 큰 거는 소규모하고 이 저층 주거지역, 그다음에 역세권 정비사업 이런 쪽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늘리겠다는 거죠. 이 중에서 서울이 전국이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사업별 요약을 보면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즉 도정법이라고 하는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재개발 전축이었죠. 우리 흑석동은 다 재개발 지역이죠. 19역을 조치 빼놓고는 다 재개발 지역으로 갔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그렇고요. 여기서 토지주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것은 적극 참여하라고 하는 거고요. 절차 간소화 및 사업성 개선하고, 그 다음에 자녀 이익은 생활 SOC, 공공임대 등의 공적 활용을 한다. 뭐 이건 앞에 썼던 이야기고요. 도시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입지 유형별 복합 특화 개발 사업을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역세권인데 주거 상업 고밀도지구, 이게 아마 350m, 여기 있네요. 5,100m 이상의 승강장 350m 이내를 역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세권에서 350m 이내면 아마 이게 지름 반경일 거예요. 지름으로 350m 이내면 역세권으로 개발시켜서 용적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중공업 지역은 이제 옛날 산업 지역인데 쇠퇴한 지역이겠죠. 이런 경우는 주거 산업 융합 지구로 개설한다.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그 옛날 구로공단, 지금도 가면은 이제 굉장히 많이 발전된 부분도 있죠. 어쨌든 주거 산업 융합 지구로 개발하겠다. 저층 노후는 노후 지역인데 이 지역은 저도 생각나는 지역이 있어요. 역세권이면서 굉장히 12,000세대 정도 질 수 있는 그런 큰 땅인데 최근에 이제 빌라도 많이 짓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어째 그런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정비 사업은 이제 일반 조그마한 그런 토지가 작은 경우에 해당되겠죠. 역세권의 소규모는 이거를 신설했네요. 역세권의 소규모인데 5천 미만이고 거리가 350일까요? 우리가 제가 생각했던 게 어떤 이제 질문을 하신 분이 있는데 우리 흑석동에서 삼익빌라가 여기에 해당되냐라고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거리가 어쩔지 모르겠어요. 역세권 소규모 5천 미만이잖아요. 5천 미만이기 때문에 그가 한 1,500 대충 한 2,700 정도 되는 면적이거든요. 2,700 정도 되고, 근데 이게 지금 여기 해당되는지 볼까요? 자, 4번 출구에서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삼익빌라가 여기 있죠? 464m네. 464m. 464m. 500m 이내면 역세권이라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역세권 하면 용적률 같은 거 풀어주고 하면 대박이 나겠죠. 어쨌든 중공업 뭐 이런 거 있고 신규 뭐 이거 소규모 주택 이런 거 있는데 보시면 됐고, 도시재생, 주거재생 혁신지구 도입이라든가 도시재생 인정제도 뭐 이런 게 있는데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소규모 재개발해서 30만 6천호 되는데요. 역세권 한번 볼까요? 제가 생각하는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유역을 한번 볼게요. 수유역. 수유역에서 요 보시면 요가 전부 저층지대예요. 요가 저층지대.
얘가 다 웬만하면 다 저층지대인데 얘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면은 1번 출구에서 중심지까지 500m예요. 중심지까지 500m, 520. 여기가 500입니다. 여기까지 500이에요. 그러면 이쪽 지역은 더 낫겠죠. 이쪽 지역은 이쪽 지역은 이렇게 이쪽 지역을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단 섹터별로 이렇게 다 개발하면 여기가 엄청나게 뒤에 우이천을 흐르고 앞에 북한산 보이고 여기 서울 역세권에 이쪽 지역이 본동 이쪽 지역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뒤에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은 이제 옛날 이 본동 주공 아파트 단지들이 여기 있어요. 여기는 좀 여기서 멉니다. 차를 타고 가야 돼요. 근데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것은 여기 지역이에요. 그럼 여기 앞에가 창동이잖아요. 창동에도 좀 뭔가를 하겠다고 하고 있었죠. 창동역. 이게 창동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창동역에 쌍문역 이쪽으로 개발이 되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옛날에 한 적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런 지역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도시 공공주택 및 복합사업에 이런 지역이 있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참고 자료는 넘어갔고요. 도시 공공주택 복합사업 절차를 보면 사업 제안, 지구 지정, 사업 추진 이렇게 쭉 절차를 바꿔서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이 13만 6천 원인가요? 이렇게 돼 있고 대폭 줄이고 뭐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지역이 궁금한 거죠. 지역이 이거 절차는 뭐 이렇게 하신 분만 알면 되고 도시재생 사업 방식 개선하고 공공택지 단기 주거 확증 10만호 이런 식으로 하고 일반 공급 비중도 확대하겠다. 추첨 어떻게 하겠다. 투기 방지 대책 어떻게 하겠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제 이거는 기존 조합원들에게 더 인센티브 주겠다는 거죠. 10에서 20% 정도 더 이익을 주겠다. 30%까지 주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국토부에서 저도 다운받은 거거든요. 여러분도 보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물량의 주택이 공급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보시면 주택을 안 갖고 계신 분은 주택을 좀 구입하지 않고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이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과연 주택 안정 정책에 이게 효과가 있을지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도 자료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만 된다고 하면 서울 구도심지를 획기적으로 개발하면서 그 트렌드를 강남에서 한강, 한강에서 강북으로 이렇게 바꿔가는 큰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이 또 새로운 혁신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아무튼 이런 게 잘 돼가지고 주거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